6년 후 2027년이잖아요. 2027년에는 타겟 가격인 30만 달러, 정확하게는 29만 4천 달러인데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30만 달러면은 대략 한 4, 5억 되잖아요. 지금 가격에서 한 3배 이상은 되는 거니까 투자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미국이 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게 솔직히 두렵긴 하지만 팔지는 마시고요. 그런 기회가 오면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8일 오전 9시 13분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이죠. 최근에는 계속 좀 뭐랄까요, 한 9만 달러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8만 7천까지 좀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9만 천 찍고 지금은 한 9만 달러 선에서 좀 쉬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닥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트위터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지금이 좀 바닥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가입하시면 좋은 글들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뭐 레터 올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요 차트가 좀 많은 걸 이야기해 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페드, 미 연준의 잔고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산들이죠. 종합 잔고. 근데 이게 트릴리언 달러 규모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날짜가 좀 나오게 해볼게요. 2018년쯤부터 해서 좀 QT가 살짝 있었어요.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리먼 사태 나고 그랬을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QT를 살짝 했습니다. 2019년까지 QT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좀 많이 빠졌죠. 이때 삼성전자도 한 3만 원인가 4만 원대까지 좀 빠졌었어요. 네, 제가 이때 삼성전자 투자했어서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뭐 이때가 한 2018년 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냥 돈을 말도 안 되게 풀었어요. 요 숫자를 보시면 알 텐데 2015년, 16년, 17년, 18년 요때는 어쨌든 높은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4.5 트릴리언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뭐 어마어마하죠. 네, 참고로 요 정도면 엔비디아 전체 시총하고 좀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2배가 뻥튀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을 푼 게 이제까지 전체 갖고 있던 연준의 종합 잔고의 2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을 풀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023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코인 장의 시작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요게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좀 풀었습니다. 살짝 올라갔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연준은 QT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유동성을 잠그고 있습니다. 페드는. 이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연준이에요, 연준. 그래서 조금 미국 정부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연준의 잔고는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하고 현재 수치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곡선상으로 봐도 지금은 좀 평평하게 가고 있고 역대급으로 되게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연준에서 나름 테이퍼링을 열심히 해서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한 번쯤은 이게 버블로 갈 수 있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지 않을까, 요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investing.com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영역대예요. 그래서 아직도 QT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금리가 확 낮아지면 한 2% 수준까지는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2026년 5월이면 5달 남았죠. 이제 새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겠죠. 파월 후임이 취임을 하고 나면 뭐 케빈 해시이라는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연준 의장이 되고 나면 이때 이후로는 아마도 빠른 속도로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연준의 잔고도 급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2020년. 그리고 요때는 리먼 사태 때죠. 리먼 사태 때랑 코로나 때. 요때를 제외하고는 대략 뭐 낮은 기간이 한 2%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주 옛날이고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요즘에 금리가 2008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더 놀라운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앞으로 한 1, 2년 동안 2%대로 이렇게 낮아가지고 뭐 유지가 된다고 치면 돈이 많이 풀리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뭐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요때 한 80% 이상 빠졌고요. 요때도 한 80% 정도 빠졌잖아요. 그래서 80% 정도 빠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때 빠진 게 한 마이너스 36%였는데 요게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을 때 한 마이너스 50% 수준, 네,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80%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지금도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언제 다시 상승이 나올지 뭐 이건 모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한 내년쯤에 내년 하반기쯤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좀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최고점 넘는 거는 좀 여유롭게 봐서 한 2027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년 정도 요 권역대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동안 계속해서 DCA를 꾸준히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투자 전략을 저는 뭐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좀 찰리 비엘로라는 이분이 쓰신 글인데 정말 타당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뭐 비트코인은 아니고 S&P 500이긴 한데 연관이 없진 않잖아요. 보시면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1980년대, 90년대 초반 요때가 거의 뭐 미국의 황금기였죠. 클링턴 대통령이 있었을 때였는데 무려 호황이 12.3년이 나왔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했죠. 12년 넘게 호황이 왔다가 겨우 한 2.5년 정도 짧게 약세장이 왔습니다. 요때가 근데 되게 컸어요, 사실. 이때 IT 버블이 터졌거든요. IT 버블이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이 크게 빠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최근 한 25년을 두고 봤을 때 요거보다 많이 빠진 때는 뭐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가 리먼 사태 때고 요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현재 뭐 아주 약간 빠진 것 같은데 0.1년이라고 써있네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월등히 많죠. 그래서 좀 숏에 베팅해서 돈 벌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빅숏 주인공인데 자꾸 숏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투자를 해두고 가만 냅두면 되는 거를 숏칠 기회만 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가면 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어려운 투자다. 숏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돈 벌기가 좀 쉽지 않다. 우린 그냥 롱으로 돈 버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타이밍을 봐서 기회를 잡아서 트레이딩 개념이죠. 이때 들어가서 저때 나오고 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쉬운 건 그냥 시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묻어나서 여기까지 가져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우리가 인생에 생애 주기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오르면 일부 익절도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팔더라도 다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망할 가능성이 회사들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좀 적합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금은 그 비트코인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작은 편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 더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 비트코인, 뭐 주식 저도 뭐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맨날 뭐 분석도 하고 뭐 하나씩 주식도 개별 종목도 좀 봅니다. 오늘은 고래동 공부에서 AMD 기업 분석도 하는데 기업 괜찮은 기업들 특히나 AI랑 관련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 위주로 요새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하나 정도 이렇게 좀 꾸준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인프라를 쌓는다고 할까요?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끼케야 뭐 최근 한 20년 동안 가장 길었던 기간이 2년 반입니다. 그것도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런 적이 없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리먼 사태도 1년 한 5개월 되나요? 이 정도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4년. 생각보다 안 길죠. 대부분의 조정이 1년 미만으로 최근 한 10년을 보면 짧게 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조정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최고점 찍었을 때가 10월 6일 정도 됐으니까 벌써 12월 8일이잖아요. 벌써 2달째 조정이 왔으니까 지금이 어쩌면 바닥권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떤 면에서는 2021년에 붓다빔하고 비슷한 느낌도 있거든요. 초반에 엄청나게 강하게 빠지고 바닥권에 있다가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요런 느낌이 좀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엄청나게 좀 빠지긴 했는데 요때랑 좀 다를 수 있죠. 네, 또 좀 빠지고 또 천천히 좀 올라가는 앞으로 좀 급등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반대로 급락이 나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빠졌잖아요. 빠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에서 20% 정도 뭐 요 정도 더 빠질 것 같고요. 지금 이미 36% 빠졌으니까 최대 한 마이너스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하방은 좀 그래도 좀 손익비가 되게 좋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거를. 손해를 본다고 쳤을 때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 손해를 보는데 수익을 보면은 한 플러스 한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저는 장투할 거라서 사실 이건 트레이딩 개념입니다. 저는 장투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한 요맘때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바닥권에 있는 거 아닌가. 현재 뭐 9만 달러라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싸진 않은데 최저점이 8만이었죠. 어떻게 보면 8만이나 9만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언제쯤 이 최고점을 돌파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년 안에 한 번쯤은 더 돌파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한 2027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오른 알트장은 아예 안 올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하기보다는 좀 비트코인 위주로 모아가는 전략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기억을 꼭 해두시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 보유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바닥 신호라는 좀 온체인 지표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건 해시리본인데 글래스 노드의 해시리본입니다. 뭐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얘보다 높은지 낮은지 요거를 뭐 중요하게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얘보다 낮은 상태에 있죠. 쉽게 말해서 제 생각에는 요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요게 녹색 선이 그냥 채굴 원가, 생산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시리본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표준화가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보다 지금은 좀 싼 상태예요. 웬만한 하락장 못지않게 지금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요럴 때는 투자를 했을 때 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빠진 다음에 되게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얼마나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바닥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연준에서 QT를 종료하고 그러니까 돈 쪼이는 거, 잔고를 줄이는 거를 정리하고 이제 QE로 이징이라고 하죠. 좀 넓히는 쪽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간다고 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굴자들이 좀 수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온체인 지표는 NUPL,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너플이라고 읽나요? NUPL인데 쇼텀 홀더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죠. 단기 보유자의 NUPL인데요. 이건 뭐냐면 Net Unrealized Profit and Loss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으면요 수익이고요. 수익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L, 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P는 프라핏, 수익이고요. L은 손실, 로스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로스 구간에 있죠. 엄청나게 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지금은 2024년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작년까지도 안 가네요. 뭐 엄청나게 오래 가야 되네. 2023년 이후로 가장 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실폭이 가장 큰 상태거든요. 이게 바닥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8월 5일 날 제 개인적으로는 손실이 가장 컸던 날인데 이때 이후로 제가 트레이딩을 규모도 많이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이때 좀 손실이 너무 컸어서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아요. 이번에 관세 때문에 한 74K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이것도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트리플 바텀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완전 바닥일 수 있다. 지금 매우 큰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세장이 깊었을 때는 어땠냐? 요때가 가장 약세장이 깊었죠. 네, 그때는 지금보다 월등히 더 컸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현재 뭐 한 마이너스 0.3, 이 뜻은 단기 보유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27%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실 규모가 되게 크죠. 근데 2022년 말 막 요럴 때는 훨씬 더 컸어요. 뭐 한 마이너스 한 67% 될 것 같은데 한 마이너스 3분의 2가 날라갔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타 치면 네, 이럴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해보는 구간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한 2, 3년 이상은 보유하겠다. 최소한. 가능하면 뭐 5년, 10년 이상 가져가면 비트코인은 다 수익을 안겨주니까 투자하기 가장 좀 쉬운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 다, 뭐 광부는 채굴자들을 네, 광부라고 표현했는데, 마이너스,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시리본과 NUPL 뭐 요런 게 있다. 네, 요것도 좀 중요한 해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약세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때 작년 한 3월 이후로 작년 3월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억을 넘어섰거든요. 7만 달러를 넘어섰던 네, 그때가 작년 3월입니다. 2024년 3월. 요때 매도량이 어마어마했죠. 네, 매도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작년 11월입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 던졌죠. 밑으로 솟을수록 밑으로 이렇게 크게 꺼질수록 매도 물량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량은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이때 거의 대부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기대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약세장 때 이런 모습은 네, 아니거든요, 보통. 그래서 좀 조정이 생각보다 짧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요때 한 5개월 갔죠. 네, 이렇게 많이 팔아서 약세장이 한 5개월 갔고요. 요때는 좀 길었죠. 한 8개월 갔습니다. 그럼 파는 게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약세장이 뭐 한 2, 3개월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정이 한 2개월 정도 왔거든요. 한두 달 안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좀 타당성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매도 물량이 크진 않았구나. 손실폭이 뭐 적은 건 아닌데 요 정도면 바닥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시간 조정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에 대한 대비는 해두시고, 하지만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늘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매일 살 뿐인데 바이 더 딥이 됐죠. 저도 뭐 요때랑 뭐 요럴 때 좀 평소보다 많이 사서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한 0.1개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 0.1개면 상당히 많이 모았죠. 한 0.1개 넘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한 0.2개 정도 모은 것 같거든요. 뭐 일단 한 개 정도 2026년까지 더 모으고 싶어서 와이프랑 같이 모으고 있는데 한 개 정도는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한 30년 후에 사회사업 하는데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좋은 일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계속 열심히 모을 겁니다. 전 앞으로 한 1년 동안 한 개는 모을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너무 많이 혹시나 올라가면 뭐 2억 가고 3억 가면 한 개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좀 최대한 열심히 모아서 한 개 이상은 더 모으고, 그걸로 나중에 제 생각에 그게 한 30년 지나면 한 100억은 넘을 것 같거든요. 100억 정도 되면 뭐 지금하고 화폐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일 하는데 쓰기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만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으로 손실 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0%대입니다. 0%. 3년 이상 보유하면 수익 볼 가능성이 99.3%, 3년 이상 보유하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99.3%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의 뭐 은행 예금 수준이지 않습니까? 수익률은 월등히 크고 비트코인에 3년 이상 장투하는 거, 이게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비트코인 공부를 좀 하시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9일 오전 11시 9분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상세한 기사들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80%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되게 높죠?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짜가 12월 19일이거든요. 대략 한 점심때쯤 될 거예요. 오늘이 12월 9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딱 열흘 남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FOMC가 내일쯤 있죠. 하루쯤 있으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해서 한 3.75%가 될 것 같은데 일본은 현재 0.5%거든요.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일본도 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일본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96%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최근 18년간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보시면 나오지만 와 진짜 엄청 높아졌죠. 이렇게까지 치솟은 적이 없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예전에 이 정도 수준까지 있었던 때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을 때, 리먼 사태 났을 때 이후로 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한 10몇 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현재 0.5%잖아요. 일본입니다. 근데 실질 금리는 한 2% 되니까 이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4배는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게 한 1%까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50bp 더 인상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12월에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0.5에서 0.75가 되고 내년에 한두 번 정도 더 인상을 해서 한 1%까지는 일단 올리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 올린다고 치면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두렵거든요. 최근에 금리 인상했던 그때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1월 24일,
올해입니다. 올해 1월 24일에 있었고요. 작년에 7월 달에도 있었죠. 작년 7월 31일 날, 네, 요렇게 있었네요. 네,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네, 최근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1월 24일, 네, 요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월 24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요 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한 30% 정도 빠졌죠.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무섭습니다. 요렇게 많이 빠졌고요. 작년에 7월 31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31일 요 날이거든요. 요 날. 요 날 금리 인상을 하고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49,000까지. 이때도 한 30% 빠졌거든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비트코인이 30%가 빠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건 좀 무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뭐 앞으로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차례 더 좀 시간을 두고 좀 빠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다음번에 금리 인상을 또 한다. 그럼 또 한 번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2024년과 2025년에 금리 인상이 각각 한 번씩 있었거든요. 현재까지. 12월 19일 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면 한 번 또 크게 뭐 요동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뭐 비트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또한 큰 폭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건 나스닥 차트입니다. 아까 날짜는 다 봐뒀으니까. 네, 요때쯤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나스닥도 되게 큰 폭으로 빠졌죠.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0 며칠 날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후로 나스닥도 되게 큰 폭으로 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19일 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미국 주식시장도 요동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뭐 요럴 때를 노려서 뭐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5%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실질금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현재 2%거든요. 앞으로 한 6번은 더 금리 인상을 해야 여기에 다다를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6번까지는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번 정도는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한 번 하고 내년 뭐 1, 4분기에 한 번쯤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동안은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좀 약세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미리 좀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다 파실 필요는 없죠. 특히나 1비트 미만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두려울 때마다 매도하면 1비트 평생 못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현금을 모으더라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을 모았다가 혹시나 큰 폭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려움에 매도하고 팔고 좀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점에서 다시 잡는 게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노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수량이 더 빠지고요. 단가는 더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무서워도 그냥 맞고 가는 게 가장 좀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1비트 미만이시면 비트코인이 뭐 4개, 5개, 10개 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뭐 좀 파셔도 되죠. 그런 분이 아니시면 그냥 1비트 미만이면 모으는 것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사고 있는 거 보여드린 건데 이게 어저께 올렸나? 12월 8일이니까 어제죠. 네, 어제도 매수를 그냥 꾸준히 하고 오늘도 샀습니다. 뭐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가 안 붙은 날이 없죠. 네, 그냥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 3년 정도는 이제 3년도 1년이 거의 다 지나서 이제 2년 남았는데 2027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는 매일 매수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도는 아예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좀 모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한 30년 정도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한 2050년 요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뭐 기회 봐서 사회사업 하는데 지금 모은 비트코인은 전부 다 사회사업 하는데 쓸 거예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구상해 놓은 건 있는데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대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팔지만 않으면 된다.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AI 통해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본 거거든요. 미국 주식이 제가 어저께 AMD 기업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뭐 한 달에 한 개 정도 기업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분석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진짜 고평가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다 밸류가 높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30년 동안 미국 S&P 500의 평균 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보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티오가 퍼잖아요. 비율을 보면 지금 한 30이 넘습니다. 30 넘는 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역사상으로 이렇게 30 넘는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때 그러니까 IT 버블, 닷컴 버블 다들 기억하시죠? 요때는 리먼 사태 때, 요때는 뭐 코로나 때죠. 그리고 지금이 최근 30년 동안 네 번째거든요. 이때도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리먼 사태 때도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코로나 때도 대단한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너무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영끌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시는 건 뭐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주식을 제가 분석해 보진 않았어요. 제가 뭐 요즘에 한국 주식에 아예 투자를 안 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건 미국 주식입니다. S&P 500. 지금 대단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 맞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현재 계속해서 영끌에서 매수하는 거는 좀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급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버블이 뭐 언제까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좀 현금을 좀 모아두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비트코인 뭐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현금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들, 뭐 단기채나 뭐 그런 걸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이런 붕괴가 나타나면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그때 매수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어딘가 모르게 너무 두려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본 금리도 인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펄을 받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에 더 높아지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현금 위주로 모으고 있어요. 저도 뭐 계속 사업을 하고 노동 수입도 계속 얻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을 지금 매수하는 건 비트코인만 사고 있고 대부분을 현금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고 싶은 부동산이 막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뭐 저도 좋은 집 살고 싶거든요. 저희 주거가 되게 열악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저도 좋은 집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꾹꾹 누르고 있어요. 참는 거죠. 부동산을 사는 순간 웬만한 금융자산을 좀 많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모아둔 걸로 나중에 미국 주식시장이 혹시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와주면 이때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제 생각에 뭐 길어야 1, 2년 내에 좀 이런 붕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주가 그래프도 같이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기는 S&P 500이고요. 파란색은 S&P 500 주가입니다. 주가 밑에 그 주황색 그래프는 아까 썼던 퍼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게 퍼 25를 나타낸 거거든요. 써 있죠. 그럼 요게 위험선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를 최근 30년 동안 넘었던 게 닷컴 버블 때, 리먼 사태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4번밖에 없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이거는 뉴 노멀이다. 그러니까 PER 30은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뉴 노멀이란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넘어갔을 때 어김없이 이런 붕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현금 비중 20%만이라도 좀 마련을 해두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좀 많이 난 주식이 있다면 좀 파시고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시면 뭐 역시 좀 파시고. 근데 비트코인이 뭐 1개 미만이다. 0.3개 있는데 팔까요? 저는 뭐 0.3개 정도 있으시면 그냥
매수를 좀 멈출 수는 있어도 파는 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0.3개 있으시면 계속 꾸준히 매수하셔서 1비트 만들 때까지는 계속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를 하게 된다. 그냥 붕괴하진 않겠죠. 무언가 블랙스완이 터지게 될 거고, 그럼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나스닥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커플링 돼서 움직이다가 여기까지는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아직도 최고점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빠졌죠. 나스닥이 만약에 빠진다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오를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게 뭐 시발점이 돼가지고 무언가 블랙스완이 같이 터진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또 한 번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피해가야 되니까 팔아야 되냐? 뭐 사실 여기나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8만 달러였잖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많이 빠지면 한 7만 달러 안팎될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냥 저점 근처다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여기서 팔아봤자 뭐 얼마나 세이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블랙선이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1비트 미만이시면 그냥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락론자 같아서 이렇게 위험하다 이야기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니까 미국 소매점 파산이 현재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기업들, 뭐 그냥 자영업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규모 사업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식당을 하거나 편의점 운영하거나 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6년밖에 안 된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얼마 안 돼서 신청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곡이 좀 있긴 하지만 이때에 비해서 지금 한 2배까지 늘어난 상태이거든요.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지금 파산이 2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소매점들의 경기가 되게 안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자영업자 경기가 최악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4200포인트를 뭐 넘어서고 있죠. 그리고 연일 최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감 경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 내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잘 못하시는 건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12월이면 연말이잖아요. 연말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술 먹는 사람들도 좀 적고 모임 횟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좀 이렇게 움츠러 들어있는 느낌이 저는 좀 납니다. 뭐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영끌에서 미국 주식 매수하고 하는 거는 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때는 좀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리서치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미국 주식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이 안 나갑니다. 되게 좋은 주식들은 많아 보이는데 이런 걸 좀 매수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엔비디아고요. 팔란티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꼭지점 근처죠. 구글은 뭐 요즘에 완전 날아가고 있고 테슬라도 다시 좀 꽤 많이 올랐죠. 최고점 근처입니다. 일라이릴리도 좀 조용하다가 최고점 얼마 전에 돌파를 크게 했죠. 메타도 좀 큰 폭으로 빠졌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이고 MS 또한 최대치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얼마 빠진 것도 없죠. 어떤 주식들을 제 관심 있는 종목들을 봐도 대부분 되게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버블이 한도 끝도 없이 뭐 10년, 100년 뭐 이렇게 계속될 순 없다. 길어야 뭐 한 1, 2년 후에
1, 2년 내에는 조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오면 어떡하냐. 안 오더라도 그냥 계속 현금 모으면 기회가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네, 버크셔가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버크셔보다 투자를 더 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아이디어만이라도 좀 가져오면 좋을 수 있으니까 현금을 열심히 좀 모아서 기회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영끌에서 미국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그때가 좀 대단한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런 위기를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주식이 붕괴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도 현재 0.5%인데 아마도 8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상할 확률이 80%라고 하니까 12월 19일 날은 0.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또 할 수도 있고 이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야 그 다음부터 좀 비트코인이 바닥을 잘 디디고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좀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은 좀 되게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시장에 너무 환호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매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추가로 뭐 조금이라도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할 생각이에요. 2027년 12월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지금 뭐 한 오후 6시 정도 됐으니까 내일 새벽 4시입니다. 그럼 대략 한 10시간 정도 남았죠. 10시간 후에 아마도 예측치대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인데 기준금리 25bp 인하해서 3.75% 될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 되게 좀 분분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오를 것이다, 뭐 내릴 것이다, 뭐 의견이 좀 분분한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반등이 안 나오나 싶을 만큼 좀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리 약세장으로 간다고 해도 이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 382까지는 보통 반등을 좀 해주거든요. 382까지만 와도 이게 좀 강세는 아닌데 약세인 편인데 그것도 아직 못 왔거든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되는 거는 뭐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실이었죠. 아마도 예측치가 90% 안팎을 계속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 더 걱정이 어저께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그냥 뭐 조용히 지나간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지금 팔아야 되냐? 지금 팔기에는 사실 너무 이미 좀 많이 빠졌잖아요. 1억 3,700만 원인데 글쎄요. 저는 뭐 더 빠지더라도 그냥 다 가져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조금씩 계속해서 DCA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고래동 공부 카페에는 꾸준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올리고는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팔고 계속 모으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이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앞으로도 계속 모을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추가로 제 CD 한 20% 정도 더 넣었고요. 그리고 한 이쯤이었나? 한 1% 더 사서 한 21% 정도 현재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미국 FOMC 때문에 막 급등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럴 때는 그냥 계속 꾸준히 DCA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하고 보통 뭐 한두 달 후에 가격이 빠졌을 때가 많거든요. 혹시나 가격이 뭐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 또 추가로 매수를 좀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바이 앤 홀드 하기로 일단 전략을 정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뭐 죽을 때까지 그럴 순 없고 한 2027년 말까지는 앞으로도 좀 계속 모아나갈 생각이거든요. 이때까지 매도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무튼 저는 계속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을 예측하는 게 어차피 제가 예측한다고 그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두 번의 큰 사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새벽 4시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이 되자마자 이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382까지는 좀 올라가는 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이 약세장이 좀 계속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두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운 거는 12월 19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때는 좀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진다, 뭐 안 빠진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대비는 좀 미리,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로 매수하면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4년 주기 사이클에 의하면 1년 동안 빠지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좀 대비로 팔지 않고 가져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 카페에 워낙 좋은 글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글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어봐서 좀 좋은 글들은 베스트 글에 좀 옮겨 놓고 있거든요. 와, 진짜 남건웅 님이 쓰신 글인데 이 글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코인 투자가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8년차 투자자라고 하십니다. 대략 제 생각에 2017년 이때 불장이 왔잖아요.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것 같고 2018년 하락장에 코인 시장 입문하셨다고 하네요. 트론을 1000만원 투자했는데 며칠 만에 몇 배가 불어나는 걸 보고 눈이 돌아갔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하락장 동안에 계속 물려가면서 시드를 코인 쪽에 계속 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꽤 큰 돈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리고 2021년 한 11월쯤 되겠죠. 이때 정점이었는데 한 40억 정도가 찍히는 걸 보셨대요. 40억. 대단한 돈이지 않습니까? 18년 하락장부터 투자를 하셔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내내 물타기를 해서 40억까지 찍게 된 거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 하락장이 왔지만 비트코인 30개를 모으셨대요. 비트코인 30개. 어마어마한 수량이죠. 네, 이미 2018년에 하락장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22년에 두 번째 맞을 때는 뭐 좀 덜 아프거든요. 네, 저도 요때 좀 하락을 겪어서 지금 떨어지는 게 사실 막 엄청나게 무섭거나 하진 않아요. 뭐 대비도 나름 해놨고, 그리고 저는 이미 지갑에 다 넣어놨습니다. 팔려고 하면은 너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좀 매도는 안 할 생각이고 정말 노후까지 전량 다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비트맥시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투자 상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 장투했을 때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78% 최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래도 맞을만 하셨다고 합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그만두고 뭐 한 40억 뭐 이상 되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 그만두고 프리랜서 개발자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좀 줄이게 된 거죠. 어차피 비트는 오른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6, 7년 투자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셨겠죠. 프리랜서로 활동은 했지만 FTX 사태가 났다. 이때 한 17,00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대략 한 2천 몇백만 원 될 거야. 지금 3천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제가 지인분께 이때 비트코인 좀 사라고 추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전세도 월세로 옮기셨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비트 20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비트 20개라고 해도 이때는 6억 수준이거든요. 6억이면 20개, 뭐 6억에서 한 9억 될 것 같아요. 9억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20개면 한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억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5, 6억? 네,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무려 50개 정도까지 불리셨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50개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이 뒤는 솔직히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이때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주는 플랫폼들이 좀 생겼어요. 하루 인베스트랑 델리오라는 곳인데, 저는 뭐 이거는 안 했습니다. 비트맥시였던 분이신데 아무래도 좀 욕심이 나잖아요. 한 50개 만들면 진짜 이게 진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50개 만들면 100개 만들고 싶어지거든요. 뭐 한 7, 8개 있으면 10개 만들고 싶고, 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 뭐 1억 모으면 10억 모으고 싶고, 10억 모으면 100억 모으고 싶고, 막 그런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1년에 10에서 15% 정도 이자를 줬으니까 50개를 넣어놓으면 5개에서 7개 정도의 매년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복리로 불리면 몇 년만 넣어놓으면 100개가 되는 거죠. 이거를 기대하고 50개 전부를 여기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분산 투자한다고 하루 인베스트랑 델리오랑 이 두 개 나눠서 이 비트코인을 넣어 두신 것 같아요. 근데 두 회사가 동시에 다 망해버린 거죠. 2023년 6월에 비트가 이제 막 상승할 때쯤이거든요. 그때 출금이 중단되고 회사가 망해버린 거죠.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비트코인 보시면 35개 엄청난 양을 예치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좀 자산을 크게 잃게 되신 것 같아요. 결혼하시고 아기가 태어난 지 50일째 되던 날 더 속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기도 태어났는데 내가 가진 그 많은 돈을 다 잃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년 6월이잖아요.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2023년 6월이 이쯤이거든요.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물론 좀 하락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를, 거기다 비트 50개가 있었는데 이 상승을 맛보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비트 예치해주는 일종의 스테이킹? 뭐 약간 요런 프로그램이죠. 10% 이자에 혹해서 여기를 50개를 다 넣었는데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정말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랬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2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비트 DCA 하고 알트 자동 매매를 개발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큰 돈을 잃고 나니까 또 얻는 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감사할 줄 몰랐던 건강, 가족, 음식 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셨다고 하네요. 정말 건강, 가족, 음식을 보니까 저도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특히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많이 좀 이겨냈었거든요. 앞으로 뭐 한 30년이 흘러서 저도 30년 후면 한 70대가 되거든요. 그때 수백억 원을 모았다 한들 한 번뿐인 인생에 모든 시간을 차트와 투자에만 몰두하고 가격이 떨어져서 두근두근 올라서 두근두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되게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다가 이게 수량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뭐 10개 모으고 싶고 막 100개 모으고 싶고 나도 뭐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딩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막 들고 이제 그런 욕심들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지갑에 넣어놓고 이제 매도는 하지 말고 그냥 모으기만 해야겠다. 지갑에 두고 모으기만 하면 이것보다 수량이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모으는 것들은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의 이 말씀이 저는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만약 사기당하지 않고 진짜로 100개를 모았다. 그러면 멈췄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 근데 100억 모으잖아요. 거기서 멈추신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100억 모으면 자연스럽게 막 또 1000억 모으고 싶고 1000억 모으면 또 자연스럽게 1조 모으고 싶고 뭐 이게 보통의 경우거든요. 적당한 수준에서 돈은 숫자임을 인정하고 절약하며 살면 사실 10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없는 게임이죠.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 천천히 그냥 오래오래 가는 게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건강 관리하고 가족들 잘 챙기고 내 삶 그리고 자아 실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코인 투자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네요. 네, 비트코인 50개나 모으셨는데 그거를 너무 허무하게 잃으셔서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욕심을 좀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어떻게 되든 나는 팔지 않고 그냥 많이 빠지면 조금 추가로 더 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저도 뭐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얻은 깨달음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면 수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두려우니까 지금 매도를 하고 많이 빠지면 그때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도 내가 생각한 대로 결코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않고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추가로 꾸준히 매수하는 게 비트코인 수량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네, 남건웅님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비트님, 예전부터 글 열심히 쓰셨었는데, 최근에 좀 활동이 뜸하셨었는데, 오랜만에, 네,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반가워서, 네, 제가 올려놨습니다. 글 내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024년 1월,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지났네요. 블랙록에서 ETF 신청하고 승인이 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0일입니다. 그 이후로 2024년부터 쭉 DCA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한테 평단이 얼마냐 물으셔도 뭐 잘 모릅니다. 수량이 얼만큼 있냐 잘 모릅니다. 뭐 제가 계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더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수익률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 좀비트님은 수량은 기억하고 있으신데 뭐 저는 정확한 수량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때 저도 많이 그랬어요. 알트로 단타 치고 물리고 뭐 트레이딩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2023년부터는 좀 많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이앤홀드하고 이때 이후로는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DCA 하고 많이 빠졌다 싶으면 추가로 뭐 바이더딥 하면서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수량 되면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트맥시가 되시려고 했지만 아직도 부동산 재개발 갖고 있으시고 저는 비트맥시가 아닙니다. 금비트님도 비트맥시가 되려고 하셨지만 그 부동산 매도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 달에 1억 찍고 쭉쭉 떨어졌죠. 근데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렇게 빠졌다고 해도 아직 1억 3천이거든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다 장투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투자, 특히 비트코인 투자가 변동성이 크니까 좀 힘들잖아요. 같이 투자하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서로 뭐 으쌰으쌰 하는 느낌으로 계속 여러분과 투자를 오래오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꼭 반드시 최소한 10년 이상은 좀 장투하셔서 그 빛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4848 하더라도 진짜 일부 비중만 한 10%에서 20% 정도 아주 약간의 리밸런싱만 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오래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많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1억 8천 언저리에서 최고점을 찍고 지금 1억 3천까지 빠졌죠. 2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년 하반기나 27년쯤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젠간 되겠죠. 네, 조금 더 시계를 길게 잡으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뭐 1억 3천만 원, 뭐 비싸다면 비싼 가격이고 싸다면 싼 가격인데 10년 후에 먼 훗날 지금 가격을 보면 이런 가격일 때도 있었구나 하고 그때 더 살 걸 하는 시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비트님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AI의 의견입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제 의견은 아니고 AI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그록에 물어봤습니다. 이제 한 10시간 후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니?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일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QT가 종료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QT도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이징을 시작하면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 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AI는 네, 요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기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은 네, 판단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빠진다고 치면 여기까지는 뭐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고 한 이쯤 빠지면 매수하기에 저는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1-20% 정도 더 시드를 넣을 생각입니다.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조정이 끝이었다. 앞으로 뭐 V자 반등이 나온다. 이런 의견들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팔지 않고 모아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든 시장이 어떻게 되든 대응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AI는 좋게 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촉발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승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내일 오전 4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제가 어저께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PER, 미국 S&P 500의 PER이 25 넘을 때가 진짜 역사상 최근 30년 동안 4번밖에 없었거든요. 닷컴 버블 때, 리먼 사태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한 번쯤은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글로벌 마켓 인베스터라는 네, 트위터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좀 되게 독특한 지표예요. US 헤비 트럭 세일즈와 플럼팅?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큰 트럭이 물류를 옮기려면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트럭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요때 큰 폭으로 떨어졌죠. 요때가 다들 아시는 리먼 사태 때입니다. 리먼 사태 정말 무섭잖아요. 그때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었고요. 참고로 요때는 IT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이것도 무섭잖아요. 큰 폭으로 빠진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겹쳐져요. 이게 제가 뭐 음모론을 이야기하거나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지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S&P 500의 퍼가 25 넘어가는 때도 딱 4번이었고요. 이렇게 헤비 트럭이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4번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하지만 뭐 지금은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일부 뭐 한 1-20% 정도 익절은 뭐 할 수 있겠죠. 뭐 많이 오른 주식들. 현금 확보하면 나중에 혹시나 경기 침체가 와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멘탈 관리에도 좋고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한 30% 넘게 급락했다. 이게 반드시 경기 침체를 갖고 온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시그널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이게 다 겹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최고점 대비해서 올타임 하이랑 2%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지금 아마 2%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S&P 500이거든요. 지금 조금 한 9%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있어서 최고점 근처인데요. 2% 이내에 있죠. 한 1.23%니까 현재 2% 이내에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거 S&P 500이에요. S&P 500이 최고점에서 2% 근처에 있을 때는 1년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100%다. 100%는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려 한 45년간 데이터를 갖고 왔거든요. 총 20번 있었대요. 1% 이내에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한 게, 이때 보시면 1980년, 제가 80년생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도 금리 인하를 했네요. 1년 후에 7.6% 올랐고요.
83년에도 15.2% 올랐고요. 그냥 다 보면은 33% 오른 때도 있었고, 최근을 보면요, 요때는 아직 뭐 1년이 안 돼서 얘는 알 수가 없고, 2019년에 금리 인하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었잖아요. 하지만 1년 후를 보니까 오히려 8.6%가 올라 있었다는 거죠. 최근 한 45년 동안 20번이 있었는데 100%입니다. 20번 중에 20번 다 올라갔다. 이게 좀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100%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혹시나 좀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1년 정도 보고 미국 주식 같은 거를 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런 기회가 온다면, 혹시나 하락을 해준다면, 요때보다는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빠지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1년 후, 지금 뭐 12월 10일이니까 내년 12월 10일쯤에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다. 요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뭐 블랙스완이 나서, 뭐 코로나 같은 블랙스완이 터져서 큰 폭으로 빠진다고 해도 1년 후를 놓고 보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요 말이 전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밑에 한글 번역본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한 다음에 1년만 기다리면 된다. 혹시나 금리 인하하고 몇 달 사이에 혹시나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좀 매수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기회가 오면 저도 뭐 법인에서 지금 달러를 좀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달러를 이용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QLD나 아니면 TQQQ 뭐 이런 거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좀 궁금하실 테니까 우리 쿠르거 형님이 또 신박한 이론을 좀 갖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게 뭐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죠.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이거든요. 2013년에는 4년 지났죠. 그러니까 나이가 4년 된 거예요. 나이가 4년에 반 하면 2년 후죠. 나이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럼 2015년 된 거잖아요. 그때 10배가 되었다. 오, 이거 좀 되게 신박하죠. 2015년에는 나이가 6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 후 2018년이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10배가 되었다. 오, 더 빨리 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2017년에는 나이가 8살인데 4년 후, 그럼 2021년이죠. 거기서 또 10배가 되었다. 이것도 좀 맞았고요. 2019년에도 10년 지났으니까 5년 후 2024년에 보면은 이때 가격에서 또 10배가 된 거죠. 되게 좀 타당성 있죠. 요게 타겟 가격인데 요걸 다 넘어섰잖아요. 다 달성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 그러면 나이가 12살이죠. 그럼 6년 후 2027년이잖아요. 그래서 2027년에는 타겟 가격인 30만 달러, 정확하게는 29만 4천 달러인데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좀 신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모르니까 2027년 말까지는 좀 팔지 말고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30만 달러면은 대략 한 4, 5억 되잖아요. 4, 5억. 지금 가격에서 한 3배 이상은 되는 거니까 좀 투자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 미국이 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게 솔직히 뭐 두렵긴 하지만 팔지는 마시고요. 그런 기회가 오면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꼴랑 2년이거든요. 우리 2년 정도는 인간적으로 기다릴 수 있잖아요. 뭐 10년, 20년, 뭐 이건 좀 너무 머니까 힘들 수 있지만 2년 후는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년 후에 4, 5억이 된다고 치면 지금 1억 3천인데 뭐 매수는 몰라도 지금 갖고 있으신 물량은 팔지 마시고 이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다 맞았어요. 뭐 한글로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좀 글 자체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골드 투 실버 레이티오 뭐 이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게 좀 되게 금이나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최근에 은이 많이 올랐네요. 네, 이거는 은 대비해서 금이 몇 배인가 온스당 가격입니다. 몇 배를 받나 뭐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올라간다는 뜻은 은에 비해서 금이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관계랑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나기도 합니다. 먼저 금이 급등을 하면
그 다음에 은이 급등을 하면서 따라 오르면서 레이티오가 떨어지거든요. 이때도 2020년 초까지 금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은이 오르면서 또 이게 좀 떨어졌어요. 금 가격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그랬다가 지금은 좀 은이 올라가면서 이 레이티오가, 이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은 차트 보시면 와, 진짜 피르침이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1980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리먼 사태 끝나고 그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2011년 정도 이때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은 가격이 엄청 많이 빠지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피크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글로는 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좀 지난 거 아닌가요? 뭐 이쯤에 이야기했다면, 뭐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가 보다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피레침을 쏜 다음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뭐 미리 사서 좀 수익을 많이 얻었다면 일부 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거래량을 봐도 은 거래량이 좀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글쎄요. 뭐 이럴 때 은을 사라고 이분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뭐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보면 저는 저는 못 삽니다. 은을 저는 살 생각이 전혀 없고, 만약에 요런 때였다면 은을 좀 매수해 볼 의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때 은을 사는 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더리움 느낌이 좀 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뾰족하게 찍은 게,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좀 많이 보는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물론 이렇게 이더리움보다 은이 더 사악한 차트이긴 한데, 급격하게 오르고 좀 빠지는 좀 약간 요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과 비슷해 보이고 이더리움은 은과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금에 투자하면 모를까, 실버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썩 내키진 않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긴 했는데, 제가 사실 뭐 한 달 전쯤에 곱창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혹시 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년에는 시골에,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익산 쪽에 여산면이라는 곳에 중국집을 열었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중국집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시골에서 하니까 또 그 자체도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지난달에 곱창집을 열게 되었고요. 제가 곱창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중국집 열게 된 이유도 제가 짬뽕을 정말 좋아해서 열게 되었고요. 저 와이프랑 저랑 곱창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저한테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제 12년 전에 와이프에게 나 곱창집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번호도 미리 따놨습니다. 이때 제가 분당 살 때인데, 지역번호 031이고 712에 9909. 지금은 저희 수학학원 팩스 번호로 쓰고 있는데, 국구 먹구 해서 9909라고 번호도 따놨습니다. 이 곱창거 번호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뭐 이렇게 번호도 따놓을 정도로 제가 곱창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이 번호를 딴 지 12년 만에 곱창고의 사장이 됐어요. 곱창집 사장이 됐습니다.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와이프도 되게 웃더라고요. 제가 곱창집 한다고 하니까. 당신은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게, 제가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짜장도 다 볶고 짬뽕도 다 볶고 탕수육도 제가 다 하고 요리를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중국집에 요리를 하는 게 난이도가 높잖아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쉬려면 가게 문을 무조건 닫아야 하거든요. 제가 지금 뭐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수학학원도 운영하고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중국집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8월쯤 오픈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9월 6일쯤에 개업을 했는데, 올해 4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네, 중국집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 관리해 주시던 실장님에게 양도를 해드렸죠. 그러다가 좀 아쉬움이 있었죠. 저도 나름대로. 그러다 올해 한 여름쯤이었는데 나도 곱창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프랑 저랑 곱창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곱창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희 가게 곱창인데 네, 맛있게 생겼죠. 이게 그래서 좀 열게 됐어요. 제가 곱창을 직접 다 손질하고 하면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좀 프랜차이즈로 곱창고 본사가 있잖아요. 공장에서 밀키트 형태로 받아와서 좀 주방일이 좀 단촐하더라고요. 주방일 해주시는 분도 따로 있으시고 제가 없더라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컸습니다. 그 덕분에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좀 바쁜 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만 제가 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그동안 뭐 제가 바닥부터 다 배웠거든요. 아, 이거 화사 아세요? 네, 나 혼자 산다. 이 영상 하나 때문에 곱창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영상 때문에 곱창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화사가 너무 밉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곱창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제가 밀키트 같은 것도 집에서 사다가 와이프 많이 구워주고 했거든요. 그때 뭐 한 2만 원이면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나중에 곱창 가격이 올라가서 5만 원, 6만 원어치 사야 좀 먹을 만큼 먹더라고요. 아, 그때는 진짜 없어서 못 먹었어요. 너무 비쌌고 물량이 되게 딸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동네에 사시든 그 많던 곱창집들이 대부분 다 폐업을 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대부분 폐업을 하고 이제 동네에 잘해야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곱창의 원물 가격도 아주 많이 싸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비쌌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싸졌습니다. 원래 가격이 내려가는 일이 드물잖아요. 한우 소곱창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수입은 그나마 좀 덜 비쌌는데 한우 소곱창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도 한우 소곱창마저도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저희 가게는 한우 소곱창만 쓰는데 1인분에 19,900원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삼겹살도 뭐 한 16,000원, 18,000원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진짜 많이 싸진 게 아닌가. 곱창은 어쩌면 가격 오르기 전에 지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곱창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곱창은 솔직히 저도 곱창 진짜 좋아하니까 와이프랑 둘이 먹어도 돈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곱창 러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삼겹살은 같은 금액 뭐 둘 다 10만 원어치 먹었다고 했을 때 삼겹살이 포만감이 사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채도 정말 듬뿍 드리고요. 진짜 많이 드립니다. 야채 올라가는 양이거든요. 이게 2인분이에요. 차돌도 서비스로 드리고 염통도 서비스로 드리는데 이건 모듬입니다. 요게 곱창이고요. 대창이고 염통, 막창, 차돌, 뭐 그리고 야채들. 야채는 셀프바가 있어요. 셀프바에서 뭐 얼마든지 더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소스류도 뭐 얼마든지 더 드리고요. 요즘에는 떡볶이도 서비스로 드리고 있어요.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좀 덜 느끼하잖아요. 그리고 순두부는 원래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요. 12월에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오신 분들, 오후 6시 이전에 오시는 분들께는 전골 뚝배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전골 뚝배기 시키려면 14,900원인데 6시 이전에 오신 분께는 그냥 서비스로 드립니다. 기왕 오실 거면 일찍 오세요. 6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또 안 드리긴 그러니까 순두부찌개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다. 제가 와이프랑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몸에 좋은 야채 많이 드시고 볶음밥도 혹시나 유튜브 보고 왔어요 뭐 하시면 6시 이후에 와서 좀 전골 뚝배기 서비스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뭐 볶음밥 정도는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로그 보고 왔어요, 뭐 유튜브 보고 왔어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도 지금 저녁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침이 막 고이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계동이거든요. 수원 인계동에. 저는 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있고 저녁 5시부터 10시에는 제가 주로 있습니다. 가게문 오픈은 4시쯤 하긴 하는데
저는 이때쯤 오고 6시 이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서비스로 곱창 전골 뚝배기를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이게 식당이잖아요. 곱창집이잖아요. 이렇게 오시면 재무 상담을 받았으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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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재무 상담은 불가합니다. 곱창집 제가 서빙하고 알바하고 뭐 그릇 치우고 제가 허드렛 일 다 하거든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뛰어다니기도 바쁜데 재무 상담할 시간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재무 상담 때문에 오시려는 분들은 재무 상담은 불가하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음료수 하나라도 서비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가 되긴 되는데 좀 주차장이 협소해서 3시간 무료 주차는 되거든요. 저희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긴 되지만 지도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대중교통으로 오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수원시청역에서 내리시면 한 3분 거리에요. 홈플러스 바로 뒤쪽에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거든요. 또 이렇게 곱창은 보통 술하고 같이 드시니까 차는 안 가지고 오시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캐치 테이블에 혹시나 대기가 있을 때는 여기서 예약을 좀 하시고 오시면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절약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요식업 정말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강의도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40 넘으면서 시작한 새로운 사업인데 저는 뭐 잘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12일 오전 10시입니다. 좀 시장이 급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더블탑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블탑은 사실 이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1시간봉으로 봤을 때 더블탑이 나왔죠. 과매수에 있다가 더블탑이 나오고 이렇게 빠졌죠. 근데 또 뜻밖에도 다시 반등이 오늘 아침까지 강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더블탑 찍었던 94K를 깨지는 못하고 한 93K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좀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장이 끝났냐? 이제 상승장 끝일까? 아니면 약세장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한 방 남았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한테는 책을 추천해 드린 게 있는데 이 비겁한 돈이라는 책이거든요. 황현희 씨 예전에 뭐 조사하면 돈 나와? 그런 개그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황현희 씨잖아요. 이 책으로 이때 좀 많이 떴었죠. 근데 시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왔던 때가 2021년 11월 8일이거든요. 어떤 때인지 좀 보겠습니다. 출판한 날이에요. 출판한 날. 쓴 날은 이거보다 빠르겠죠. 11월 8일 대략 한 이쯤입니다. 비트코인 거의 꼭지점을 찍었을 때 이 책이 나왔어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 책을 쓴 건 요때보다 이른 요럴 때 마무리 작업을 했을 테니까 요날 책을 썼거든요. 그럼 이때 사세요 라고 썼다면 이 책을 읽고 사야 돼 하고 매수를 했다면 이 책이 많이 팔렸을 리가 없죠.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잘 모를 때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리까리 할 때 이때는 투자를 좀 쉬어라. 요게 핵심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제목이 비겁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는 좀 쉬었다가 아주 좋은 시기 이런 시기가 되겠죠. 이런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순간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전반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네 의견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반등이 너무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까지 반등이 안 나오진 않거든요. 심지어 2021년에 2021년, 22년 그 하락장에도 반등이 이렇게까지 못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골라봐라. 롱이나 숏이나 무조건 베팅을 해야 된다 하면 저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방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뭐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거든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팔 생각도 없고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라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든 오르든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많이 빠지면 조금 더 매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큰 수익을 바라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황현희 씨가 말하는 아주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하고 좀 비슷한 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2025년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하락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게 제 개인 관점입니다. 이 최고점 찍은 날짜가 10월 7일인가? 뭐 요쯤 됐거든요. 2025년 10월 7일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2달하고 5일 정도 됐잖아요. 6개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남은 건 한 4개월 정도입니다. 물론 더 길어질 수도 있죠. 뭐 길면 한 1년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까지 비트코인 하락이 1년 이상 나온 적은 없거든요. 사이클이 끝났을 때마다 최장 1년씩 나왔어요. 그럼 벌써 2개월 됐으니까 최장 한 10개월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도 되고요. 아니면 분할 매수, DCA 하면서 기다려도 되고요. 하지만 애매한 때 이미 하락을 현재 뭐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30%잖아요. 요런 시점에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고요.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거나 여유가 좀 되시면 조금씩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순간이 오면 제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순간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하락이 나오는 때 비트코인은 같이 하락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은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은 월봉이거든요. 은에 대한 트위터의 코멘트들 제가 갖다가 몇 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은이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기요사키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저는 뭐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팔았다는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기요사키 글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앞만 떠들면 뭐예요? 행동을 다르게 하는데 뭐 빠지면 더 살 거라더니 빠지자마자 이렇게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걸 보고 믿음이 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역사상 3번의 피레침이 있죠. 지금이 3번째 피레침입니다. 1980년 그리고 한 2013년 정도 그리고 현재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앞으로 뭐 물론 더 갈 수 있죠. 하지만 은은 그렇게 물론 은이 산업에도 쓰이고 하거든요. 은선 뭐 이런 거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은선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선에도 케이블에도 돈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동선, 은선, 금선, 뭐 텅스텐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비싼 금속들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산업에서 쓰이는 거는 솔직히 아주 미미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투기용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쓰여봤자 뭐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이만큼의 산업에서 수요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수요가 없으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투자 심리가 식으면 다시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은에 투자하시는 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자산들이 너무 많죠, 사실. 금은 제가 좋게 생각하는 자산이지만 이 차트를 보면 도무지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은이 피레침 쌌던 거랑 비슷한 타이밍에 이렇게 오르고 있죠. 은은 급격하게 빠지는데 금은 그래도 빠지는 게 은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금하고 은 둘 중에 하나만 투자해야 된다면 저는 실버는 투자할 생각이 아예 없고 골드는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 뭐 요런 때나 요런 때가 오면은 그냥 포트폴리오상 조금은 투자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10을 다 놓기보다는 비트코인에 8 투자하고 금이랑 나스닥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7대 1대 2라던가 나스닥에 조금 더 넣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혹시나 좀 조정이 나와주면 매수를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현금을 모아두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지 꽤 됐는데 계속해서 현금 모으고 있어요. 솔직히 사고 싶은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꾸준히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나마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해서 30%는 빠졌잖아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산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매달 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00, 월 1,000, 뭐 말씀 여러 번 드렸고, 2027년까지 한 2년 남았죠. 앞으로 2년 동안은 매일 살 거예요. 한 달에 $1,000 이상. 실제로는 뭐 한 $3,000 이상은 사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어찌됐든 요 정도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계속 매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비트코인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샀던 만큼 그만큼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미 비트코인은 그래도 뭐 제가 원하는 수량은 어느 정도는 좀 모았으니까, 하락장이 오면 전 비트코인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스닥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금하고 나스닥하고 방향성이 반대일 때가 많은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지만 얘네들이 빠질 때 같이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을 매수할 때 금도 약간 섞어서 좀 매수를 할까 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때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금도 좀 빠졌어요. 여기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 3월입니다. 요때인데 월봉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게 2020년 3월이잖아요. 요때 금도 빠졌습니다. 금도 빠진 다음에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이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상승했죠. 비트코인도 그랬고, 방향성이 늘 반대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쪽을 향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AI 버블이 끼고 있죠. 이 버블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고 쳐볼게요. 엔비디아는 GPU, 그러니까 AI 칩을 만드는데 젠슨 황이 만약에 AI는 지금 버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회사의 존망이 어떻게 될까요? 젠슨 황이 AI 버블이라는데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버블이라고 하겠죠. 사실 젠슨 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AI는 버블이 아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샘 알트먼이 AI 버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말할 수 없죠. 일론 머스크가 뭐 AI는 버블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시대에 그걸 선도하는 사람들이 AI를 버블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본인들의 업이니까요. AI를 그리고 좀 더 부흥시켜야 되는 사람이라서 AI가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 겁니다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뭐 그건 팩트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차트 정도죠. 그리고 실적은 지금도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고. 근데 최고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빠졌죠.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한 10몇 프로 되나요? 조정이 제일 심했을 때가 뭐 한 19% 되고, 지금은 지금 현재는 한 13% 정도 고점 대비 빠진 상태네요. 뭐 요 정도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직은 정점에 머물러 있지만 좀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뭐 2026년이 될지 27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2년 안에 26년이나 27년 26년일 가능성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때쯤 좀 조정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라클 아십니까? 오라클이 최근에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이게 월봉이거든요. 오라클이 역사가 되게 깊은 기업이에요. 1980년대부터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닷컴 버블 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고, 지금 AI 인프라 쪽 사업을 하면서 대단히 많이 올랐죠. 진짜 거의 피레침 수준으로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3배 올랐고, 2020년 저점 대비해서는 한 8배 정도 올랐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죠. AI 데이터 센터? 약간 요게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챗GPT 만드는 데가 오픈 AI인데, 이런 데서는 엄청난 그 데이터 처리할 GPU를 모아놓을 공간, 그런 게 AI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수량이 되게 딸립니다. 전력도 많이 딸리고 수요가 많은데
그걸 구축할 수 있는 그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걸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게 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채굴 기업들, 뭐 아이렌 같은 곳, 뭐 그런 데도 보통의 경우에 AI 데이터 센터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라클도 엄청 올랐죠.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 빠진 거에 비하면 월등히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해서 아직 20%도 안 빠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라클은 뭐 그리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거의 반토막 정도 났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오라클 관련된 글을 올려놨거든요.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뭐 이런 의견의 글인데 스프레드가 엄청 많이 이렇게 벌어졌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보통의 경우에 자기 돈으로 잘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대출 받아서 그걸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죠. 그럼 AI 데이터 센터만 지으면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이게 그 기대감으로 오라클 주가도 많이 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게 현금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도 다 지은 다음에 돈을 받는 데까지는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동안 계속 비용만 나가잖아요. 이자 비용만. 그러면 야 오라클 니네 돈 잘 벌고 있어? 하면서 은행에서 얘네 돈 빌려준 거를 뭐 이자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140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거는 한 은행 이자로 1.4%입니다. 아, 뭐 이자 1.4% 같다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만 차이 나도 그 비용이 월등히 커지게 됩니다. 이게 순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오라클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90일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겁니다. 오라클이 좀 어떻게 보면 테이프를 끄는 걸 수도 있죠. AI 붐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부흥이 많이 됐거든요. 미국도 빅테크 주식들은 많이 올랐지만 다른 주식들은 사실 이렇게 별로 오른 것도 없습니다. 뭐 슈드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만 많이 오르고 빅테크가 많이 오른 이유는 이 AI 붐 때문에 그렇거든요. AI 붐이 만약에 뭐 오라클을 시작으로 아직은 좀 이르다 하는 내러티브가 만연하게 되면 그게 점점 확대될 수 있죠. 그러면 주가가 뭐 AI 기업들도 조금씩 빠질 수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도미노 현상으로 나스닥이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 있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애매한 상태예요. 비트코인도 보면 지금 이미 한 30% 빠졌는데 다시 고점을 돌파하게 될지 아니면 조정이 더 깊어지게 될지 이건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상태죠. 요럴 때는 좀 투자를 좀 쉬자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 그냥 홀드입니다. 좀 길게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지금 매수하신다고 치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좀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의 가격이 많이 빠진다고 치면 비트코인도 온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얘네가 빠지면 제 생각에 비트코인도 빠지고 그러면 또 금도 빠지고 좀 많은 것들이 조정을 좀 세게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좀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뭐 일해서 벌든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이 있다면 일부 익절을 하든 해서 현금을 반드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금융자산의 한 20%, 아주 많게는 50%. 근데 50%는 너무 공격적이니까 제 생각에 한 20%에서 많으면 한 30%. 요 정도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진짜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 파는 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현금을 확보하면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매수하고 싶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돈 번 사람들은 물론 과감성도 중요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현금을 모았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신용대출 받아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지금은 대출을 안 받고 있어야겠죠. 지금도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때 또 빚내서 투자하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투자라는 게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보고 투자를 하면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새벽에 금리 인하 했죠. 금리 인하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했을 때 갑자기 쭉 올랐다가 조정을 되게 세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또 오르긴 했는데 뭐 변동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금리 인하만 하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 기대감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1월 달을 보면 동결이잖아요. 3.75%. 그러니까 다음번은 동결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때 동결하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다음번을 더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대감을 먹고 사니까 이런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현재 뭐 양적 긴축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양적 긴축이 끝나고 이제부터 이징의 시작이다. 양적 완화 시작이다. 돈을 풀 거다. 이런 의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연준의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잔고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최저치죠. 그래서 앞으로는 긴축은 이제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유동성을 늘려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지금 바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파월 성향상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돈을 막 풀까 하는 의문이 뭐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연준 의장이 뭐 누가 되냐에 달려 있겠지만 만약에 캐비넷 시트이 되면 그때는 좀 풀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바로 돈을 푸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연준의 잔고가 지금 바닥 수준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팩트니까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면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흰색 선을 보면 진짜 긴축이 어마어마하죠. 대단히 많이 쪼그라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상세한 그래프인데 RRP라고 있거든요. RRP가 현재 거의 뭐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거의 뭐 0에 수렴하는 정도의 코로나 때 돈 한참 풀 때는 이게 뭐 한 2,500이 단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2,500억 달러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높아졌던 게 지금은 2.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의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현 상태다. 리저브 레포가 뭐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이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잔고를 채우려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돈 풀기를 하는데 보통 어떻게 돈 풀기를 하냐면 국채를 매입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국채를 매입해서 잔고가 쌓이고 그러면 매입하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정부에 주겠죠. 그럼 그 정부가 그 돈으로 사업들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경기를 보통 부양을 시키거든요. 지금은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을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의아한 게 이때 기간을 보시면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준은 잔고를 줄여왔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대단히 많이 올랐죠. 뭐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부터 15K부터 126K까지 한 8배, 9배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나스닥도 되게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양적 긴축을 하면서도 이미 주가와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돈 풀기 시작하면 또 오른다고?
약간 요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갸우뚱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거든요. 아, 돈도 안 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지? 현재 뭐 이런 의구심이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분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트위터의 내용이기도 한데 2,800이 아니라 2.874억입니다. 거의 뭐 바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000분의 1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죠. 양적 완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22년까지 현재까지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잔고를 늘려가면 돈이 풀릴 텐데 유동성이 풀리면 주가는 또 한 번 부양되나? 지금 PER이 그러니까 S&P 500 평균 PER이 30이 넘거든요. 그럼 뭐 60이 된다는 얘기인가? 하고 좀 저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RRP가 낮아지면 왜 QE가 시작되는지 여기다가 아주 상세히 적어 드렸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는 뭐 계속 될 것 같아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뭐 거의 38조 달러? 38조 달러도 넘어섰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40조 달러가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네, 이 늘어나는 속도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봤을 때가 한 1, 2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35조 달러였거든요. 순식간에 또 10%가 늘어난 거죠. 이 속도면 제 생각에 한 3, 4개월 내로 40조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계속 내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될 테니까 연준을 압박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기준금리 내려라 하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실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자만 낮추는 게 과연 진짜 부양이 될까? 이런 의문이 남는 거는 네, 사실이에요. 지금은 제가 같은 목소리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지 저럴지 잘 모를 때는 투자 규모를 좀 줄이고 현금을 모으는 게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크립토컨트의 글인데 지금은 좀 되게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게 이번 올해 4월달 2, 3, 4월 관세 때문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요때의 규모를 이미 아득히 좀 넘어섰습니다. 하락폭도 지금이 더 크죠. 이게 뭐 반등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네, 이 글이 의미하는 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신호인데, 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네, 불확실성이 있다. 몇 달은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좀 큰 하락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네, 거기서 좀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분 글이랑 윌리 우라는 네, 이분이랑 좀 대비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도 이분하고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이 A라는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4년 주기 사이클에 의하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오르고 이게 뭐 한 7, 80% 떨어지고 요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냐? 오른 게 많지 않은데 떨어지는 거는 왜 그만큼 떨어지다고 생각하냐? 요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B라는 사람이 2008년과 2000년에 금이 주식시장을 압도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락의 징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때를 안 겪어봤으니까 왜 4년 주기에다가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라는 사람은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거고요. 업사이드를 보는 거고 윌리우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위험성을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시간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그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언제 갑자기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매도만 안 하면 돼요. 네, 매도만 안 하면 올라가면 돈 버는 거잖아요. 되게 쉽죠. 떨어진 거에 대한 대비는 현금을 네, 계속 모아가면 되겠죠. 저는 나름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나름의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든 뭐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거나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잖아요. 윌리 우가 2000년과 2008년에 금이 압도했다라고 말했죠. 2000년과 2008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정말 압도했는가 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때 엄청난 폭으로 오른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 겹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압도를 했는지 어떠세요, 여러분? 압도했나요? 압도한 거 맞나요? 제 눈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금은 이만큼 올랐고 나스닥은 이만큼 올랐는데, 그리고 나스닥이 오를 때 금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압도한 거 맞습니까? 동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럼 2008년 한번 볼까요? 네, 2008년은 금융위기 때죠. 네, 금융위기 때는 압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2008년이거든요. 금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 나스닥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아시잖아요. 뭐 은행들이 줄도산하고 AIG, 네, 이 생명도 파산하고 뭐 리먼 브라더스도 파산하고, 뭐 파산한 거 따지자 보면 한도 끝도 없죠. 이런 기업들이 다 파산하니까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좀 몰리는 감이 있었죠. 요때는 뭐 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네도 빠졌습니다. 주식도 빠지고 얘네도 빠졌어요. 그렇다고 요때만 방향성이 좀 달랐던 거지 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이 막 이렇게 치솟은 건 아니다. 뭐 팩트는 체크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과연 시그널인가? 그러니까 주식은 떨어지고 금은 오르는 요 신호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이 주식시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최근에 또 볼게요. 정말 압도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도한 거 맞습니까? 올해만 놓고 볼게요. YTD로. 올해 한 4월부터 보면 사실 별 차이 없죠. 조정받은 다음에 보면. 오히려 4월부터로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YTD로 보면 2025년 초부터 보면 네, 금이 좀 더 낮죠. 왜냐하면 2, 3, 4월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와서 그때 금은 올랐으니까. 요걸 말하고 싶은 건가? 요거를.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지게 될 거다. 이런 의견일 수 있죠. 네. 그때 비트코인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거든요. 뭔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금이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압도하는 느낌은 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윌리우 글도 제가 많이 읽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뭐랄까요, 비트코인 회의론 쪽으로 좀 너무 많이 갔더라고요. 뭐 그래서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근거가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하지 못하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금이 주식을 월등히 이기는 게 2000년과 2008년이었어요. 아까 보셨지만 별로 아니죠. 네. 이건 시스템이 시험 받는 신호예요. 시스템이 시험 받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 위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글로벌 유동성 위기는 리먼 사태 정도 되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요 정도의 리먼 사태 수준의 글로벌 유동성 위기를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건 팩트니까. 근데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또 올까를 생각하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돈 풀기로 한번 벗어났잖아요. 2007년, 2008년 이 리먼 사태를 돈 풀기, 양적 완화죠. QE로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 QE를 버리고 다시 재정을 줄여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미국 정부에서 버텨낼 것인가. 글쎄요, 뭐 한 20년 장기 집권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끼케야 4년이거든요. 4년, 뭐 플러스 뭐 중임 해봤자 또 4년.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단기적으로 확실한 게 돈 풀기거든요. 트럼프가 괜히 연준을 계속 압박하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모럴 해저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원화는 괜찮냐? 달러가 이만큼 떨어질 때 원화는 이만큼 떨어지겠죠. 네, 요새 환율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로 돈을 풀다 보면 뭐 소비 쿠폰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소비 쿠폰은 이번 정부만 준 게 아닙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도 돈 풀기 많이 했어요. 달러도 많이 풀지만 원화는 그보다 더 많이 계속 정부에서 풀어대니까 아마도 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원화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달러 표시 자산 많이 모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비트코인도 좀 모아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다양한 말씀 드렸는데 되게 어지러운 시장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요새 계속해서 조정받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는 또 월등히 크게 상승하겠죠. 이때도 뭐 끝난 것 같았지만 FTX도 망하고 끝난 것 같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큰 상승이 왔죠. 약세장이 뭐 얼마나 오래될지 얼마나 깊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 또한 지나가고 또 큰 폭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크게 오를 거라는 거, 제가 아는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곱창집에 대해서 좀 말씀은 좀 드렸었는데, 뭐 이게 저희 가게의 모습입니다. 가게 내부인데 인계동에 있어요. 수원 인계동에 있습니다. 오늘도 목금토는 제가 주로 이렇게 곱창집에 있거든요. 야채랑 곱창고랑 곱창고 플러스 차이점이 뭐 저렇게 야채 같은 거 좀 많이 드리고, 셀프바 이용하면 또 다 드실 수 있거든요. 차돌도 좀 드리고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술도 잘 안 드시고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드신 때인 것 같아요. 꼭 저희 가게뿐 아니더라도 연말이니까 사람들도 좀 만나시고 술도 좀 드시고 소비를 좀 지역경제 발전을 좀 시켜주시면 여러모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이것저것 서비스도 좀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팅 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00억 달러 이야기도 저도 보기는 했거든요. 돈 풀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미 돈은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수원입니다. 수원 인계동에 있어요. 곱창 좋아하시나요?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야 할지 지금 팔아야 할지 분할해서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돈이 필요하시면 한 방에 파는 것보다는 그거를 적당히 나눠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목금토는 수원에 있어요. 오늘도 곱창집 갑니다. 요새 손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불경기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그냥 거리에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어저께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중단기적으로 하방 관점을 보는 이유, 좀 많이 올라섭니다. 하방 관점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죠. 비겁한 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손익비가 안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좀 위태위태한 느낌도 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돈을 이렇게 줄였는데, 유동성을 이렇게 쪼였는데 비트코인과 주식이 그동안 그렇게 한 3년 동안 많이 올라간 거, 돈 풀면 더 올라가려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양적 완화 시작했다는 의견도 꽤 많더라고요. 1.5억은 금방 올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들렸다 가지 않을까요? 빠지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등이 너무 좀 잘 안 나오고 있긴 하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아무쪼록 저희 곱창집 들려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게 아니더라도 좀 동네에 있는 식당이라도 좀 많이 팔아주시면 좋겠어요. 연말에 힘든 자영업자분들 정말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냥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진짜 힘드신 때인데 그냥 한 번이라도 더 팔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